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에 북한은 사흘째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이 회담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 노동신문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죠. 어째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있으면 다시 전쟁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까지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협박을 한 겁니다. 이런 협박에 넘어갈 우리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김정은은 왜 이렇게 무모한 발언을 계속할까요? 이런 도발적인 말로서 그들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잘 알면서 말입니다. 북한 참 답답하고 우매한 체제입니다. 8월 1일 목요일 출발 새아침 순서입니다. 민주당이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민주당을 두고 스스로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자폭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싸움은 장외로 번져가는데 새누리당 정치인들 모두 휴가를 떠났습니다. 민생은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정치 상황, 원로에게서 그 해법을 듣기로 합니다. 일부에서 우리 정치계의 원로 윤여준 전 장관을 연결합니다. 종교인들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현재 가톨릭을 비롯한 일부 종교에서는 납세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는 8일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종교인의 입장을 듣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뉴스의 임의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은 남성현대 성재기 씨 투신과 김영란법을 다룹니다. 변함없이 경향신문 유인경 수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현 시국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면서 결국 장외투쟁으로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어제도 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협상을 했습니다. 어제가 시한이었죠.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 같은 핵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강제화, 이 문제를 놓고 의견 대립을 하다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가 시한이라는 것은 결국 어제까지 증인 채택이 안 되면 8월 5일 날 증인을 8월 7, 8일이죠. 8월 7, 8일 날 국회 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이 진실 규명이라든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더 참기 어렵다.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국민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장외투쟁을 전격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네. 지금 국정조사도 파행이 불가피하게 지금 된 상태인데 새누리당이 일단 오늘 낮 12시까지를 증인채택 협상 최종 시한으로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접촉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최후 통첩까지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4차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KIDD 키드 회의가 어제 종료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자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 제의를 했죠. 그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 전략 발전 방안 이런 것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전자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재연기 문제를 포함한 추진 상황 점검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회의 이전에 이 재연기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이런 쪽에도 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또 가을 기간 동안에 이 국내에서 진보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연기와 관련한 찬반 의견, 찬반 논란 아주 좀 뜨겁게 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CJ그룹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정군표 전 국세청장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는데 이번이 세 번째 조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거고요. 예. 이 전 청장은 허병익 그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서 CJ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 고가의 시계 이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허병익 전 차장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이 고가의 시계 그리고 현금이 든 검은색 가방 이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다 그러죠. 이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이 2006년도 CJ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 이동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을 이제 포착을 하고도 3,500여억 원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그런 과정에 관여했다. 이런 혐의도 지금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오늘 그 조사에 앞서서 돈이나 선물 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서 다 설명하겠다. 이러면서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예, 이 프랭크 뮬러라는 시계, 저도 이 나이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고가의 시계군요. 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치료 중단 입법을 공고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이 대통령 소속이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이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어제 개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제출한 연명의료의 환자 결정권 제도화 권고안 심의를 했는데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럽니다. 예, 하지만 의식불명의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과 병원 합의로 인공호흡기를 떼는 이런 것은 생명경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시각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그 반면에 또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연명치료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서 좀 논란이 다시 한번 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공고안을 계기로 해서 연명치료에 대한 기준을 좀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없진 않다 그럽니다. 예, 존사 문제 그리고 안락사 문제 이건 아무리 또 논의해봐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종교인 과세.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인터뷰도 할 예정인데 이 문제를 다시 우리 정부가 들고 나왔죠? 네. 예. 이 기획재정부가 이미 청와대 보고까지 마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있는 천주교뿐만 아니고 개신교, 불교 같이 과세의 큰 원칙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이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과세 원칙을 밝힌 뒤에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세부 방식을 확정할 거다. 이런 점을 청와대 쪽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서 종교계하고 막바지 협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종교계는 목회나 성직 활동은 일반 직장인 근로하고는 구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현재로서는 좀 유력하다 그럽니다. 기타 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이 20%인데요. 예. 이 근로소득에 매기는 세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지금 제기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는 이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규모 또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혜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 조율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이지 왜 또 기타 소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목사가 그 기독교에 그 기타 소득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건 아니겠죠. 예, 세금을 매기려면 근로소득이 오는 것 같군요. 방화대교 사고. 예, 그 점검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 10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이 원래는 2010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13차례나 설계가 변경이 됐다 그래요. 굉장히 변경이 잦은 거죠. 예. 그러면서 완공 시점이 이제 내년 6월로 미뤄지게 된 것이고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자주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공사 현장 관리가 역시 허술해진 거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공사 금광기업의 경우에 지난해 3월 공사를 연장을 하면서 의무사항인 건설공사보험 기간을 또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왜 사전에 포착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서울시가 그 지난 15일에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이후에 대형 공사장 긴급 점검을 벌였다 그럽니다. 예. 방화대교 현장 역시 점검을 벌이긴 했는데 이 전문가를 또 대동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 공사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공무원들이 그냥 육안으로 형식적인 현장 점검만 한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다시 대형 공사장 점검을 한다고 하니 또 기다려 봅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윤서 전해드린 그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파행을 빚은 가운데 어제 민주당은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장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은 이미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의 진실을 알고 있다면서 오늘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장외 투쟁이 민주당 스스로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자폭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는 속셈이라는 겁니다. NLL 대화록 실종 논란과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등으로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치 원로로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준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아이고, 예.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선생은 선생이지 먼저 태어났으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다른 네. 호칭보다는 선생님이 더 옳은 호칭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뭐 코칭이야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저는 어떤 호칭도 좋습니다. 예. 네. 국정원 댓글류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10일 네. 결과보고서 채택일을 잡아놓고 8월 5일 국정조사를 다시 이제 실시를 하려면 적어도 어제까지는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 이랬는데 끝이 길 일이 됐습니다. 뭐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뭐 다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예. 네, 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선뜻 응할 때부터도 예. 명분상 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국민들 향해서 뭐 국정조사 원칙에는 응했지만 이제 방법론을 놓고 계속 이제 문제를 삼아서 결국 흐지부지 할 거라는 건 뭐 다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뭐 놀랄 일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는. 그러면 국정조사가 이렇게 파행을 거듭한 것이 전적으로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적으로라는 말 할지 모르겠으나 그 집권 여당이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건 뭐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예.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지금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는 책임은 결국은 새누리당에게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봐야죠. 계시죠? 예. 네, 물론 집권 여당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게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여당이 겁을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쓸데없이 국민들한테 만약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무언가 뭐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뭐가 엄청나게 터질 게 있어서 저런 하는 의혹만 키워놨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국정조사 겁낸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예, 보면 그 이제 증인 채택에 있어서 필요 없는 증인을 계속 부른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겁니다. 그 예컨대 뭐 과거에 여야가 국정조사 가지고 할 때 순순하게 합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늘 뭐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죠. 뭐 그렇다고 과거에 국정조사가 번번이 깨진 건 아니었잖아요. 예. 예, 어느 정도 티차에 타협을 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부실을 삼아서 안 하려고 그러냐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할 의사는 없어 보여요. 예, 그렇군요. 예, 민주당이 어제 장외투쟁을 선언했는데요. 이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을 해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또 역시 그걸 비판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국정조사 포기하는 자폭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민주당의 장외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입장은, 글쎄요, 입장이랄까, 고충이랄까, 심정은 뭐 이해가 가는데요. 예. 저게 지금 많은 원내외 투쟁이라고 했는데, 예. 아마 순전히 원외 투쟁만 내걸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지금 원내외 병행 투쟁을 내걸고 지금 원외 투쟁 일단 옮긴다는 건데, 저게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이냐, 저는 매우 의심스럽거든요. 예. 예, 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NLL 대화 공개 과정에서 예.
정치적으로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궁색한 입장에 몰리니까 그 궁지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을 국민한테 주는 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만큼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죠. 네. 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공개리 이원총회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홀이 보기도 좋고 또 알기도 쉽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이 예. 국민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아서 지금 저렇게 지지도가 형편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계속 선명 경쟁으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근데 마지막 방법으로 저런 강경한 이제 방법을 쓴다고 하는 그 입장은 뭐 이해하는 면이 있는데 방법이 과연 지금 국민들한테 얼마나 저렇게 호응을 얻을는지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예,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 민주당의 댓글 의혹 국정조사 그리고 NLL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이런 것을 여기에다 하는 걸 보면서 대선 불복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 뭐 잠재의식 속에 대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일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는 거지 의혹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검찰도 수사를 했고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을 그걸 대선 불복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무리죠. 예. 이 여야의 현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상당히 초조한 반면에 새누리당은 또 상당히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새누리당 지도부대 전부 다 휴가를 다 가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여당은 일단 지금은 자기들이 계산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 그 효과를 다 봤다고 생각하겠지요. 예. 뭐 이제 NLL 대화록 공개 사건도 결국 지금 보면 여당은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됐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도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의지에서 많이 벗어난 이런 형국이 진행돼 왔고 그러니까 뭐 여당으로서는 뭐 단기적으로 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함직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부담이 다 집권당한테 갈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좋아지지만은 아니죠. 제가 선생님에게 그 솔직히 의견을 하나 듣고 싶은 것이 이 민주당이 처음부터 작전을 잘못 짠 게 아닐까요? 예. 근데 NLL 대화록 문제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추구하는 것이 옳았지 그걸 국정원 국정조사에다가 덧붙이려 한 것 이게 좀 그 작전 미스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뭐 드는데요. 지금 와서 지난 일에 돌이켜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전술이랄까 전략적 측면에서 봐도 민주당이 그렇게 썩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예. 이 NLL 대화록을 국정원이 공개를 하자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된 대화록의 공개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3분의 2 의결로 공개가 결정됐는데 대화록이 없는 것이 밝혀지자 민주당이 이제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문재인 책임론인데 또 하나가 이제 김한길 대표 체제의 리더십 부재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문재인 의원이 그런 대화록이 없는 걸 알고 그랬다는 것이냐. 있는 거라고 믿고 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대화록의 그 전면 공개를 주장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그거는 문 의원이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리더십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뭐 그 민주당이 이제 임시전당대회가 열려가지고 김한길 대표 체제가 출범했을 때부터 뭐 김한길 의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당내 사정 때문에 대표가 됐지만 김한길 대표가 당내에 무슨 세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없을 거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때도 예측하지 않았던가요? 근데 저는 답답한 게 민주당이 어쨌거나 그런 사정 때문에 새로운 대표를 뽑아서 체제를 출범시켰으면 그 체제가 힘을 받도록 서로 안에서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 대표를 뽑아놓고 막 안에서 흔드니까 그럼 자중질환이 나는데 뭐 무슨 수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이 친노 비노 간의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대선 때 잠깐 가서 보니까요. 그 친노와 비노라고만 저는 그렇게만 그냥 분류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좀 가까이 가서 그때 좀 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두 세력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요, 굉장히. 예. 그 아주 격렬한 감정이 표출돼 있더라고요. 이 화학적 융합은 불가능하겠군요. 그때 보니까 어렵겠던데요. 예. 예, 그런데도 왜 한동으로 뭉쳐서 좀. 그거야 뭐 예.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걸 텐데요. 예.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친노든 비노든 당연히 큰 선거를 두 번 내리쳐서 지도체제를 새로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체제를 만들었으면 일단 거기서 힘을 좀 받도록 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지금 그 정당 정치의 실종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안철수 의원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님 최단직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힘의 균형이 보수 정당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이 윤 장관님께서는 정당 정치의 실종 주장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장직 교수님이야 뭐 항상 그 정당 정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말씀하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정당 정치의 실존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있었는데 어디로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있어 본 일이 있나요? 예, 없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전 실종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우선 그 정당이 정책과 이념으로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라면 정책과 이념으로 뭉친 결사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예. 한국 사회가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았죠. 오랫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되겠죠. 뭐 이제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당이라는 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헌법적 기능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라는 게 이념이나 가치에 따라서 분리되는 것 상황도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이나 저희 희망이 제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 가겠죠. 가게 해야죠. 네. 이 NLL 대화록 실종을 두고 민주당에서 나온 그 문재인 책임론, 그러면 이건 이제 앞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아니요, 본인이 어디 신문 보니까 책임지겠다고 그랬대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책임질 일이 나오면 예, 여보세요? 예, 전화 상태가 지금 잠깐 연결이 순조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NLL 대화록 실종 두고 나온 민주당 문재인 책임론, 문재인 의원이 그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퇴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그 사퇴 주장을 지금 여당도 하고 있고 민주당 일부 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전화가 다시 연결이 되고 있지 않네요.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뭐 죄송할 일은 아니군요. 예. 집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일반 전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방금 제가 문재인 책임론을 제가 여쭤본 것은요. 일각에서 본인이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사퇴까지 책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지느냐 하는 것도 본인이 결정하게 놔둬야지. 예. 지금 그렇다고 또 사퇴라고까지 하는 것도 또 좀 정치적 공세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렇겠죠. 예. 오늘은 선생님과 저하고는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평소에도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같은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2007년 14합의 당시 남북회담 대화록 실종을 두고 지금 새누리당은 검찰에 고발을 했고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훼손했다. 관여한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특검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우선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누가 없앴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 저도 섣불리 추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예. 국가의 귀중한 자료 기록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다는 것만 밝혀지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이게 어떤 경로로 없어졌는지 당초 남긴 게 없다는 주장도 있고 넘겼는데 없어졌다는 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같은 시민 입장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지금 판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상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서 규명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국정원에서 최초로 두부를 만들었다는 그 종이문서, 그러니까 파일화하기 전에 종이문서 행방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예. 지금 미스테리 미궁 속에 있어가지고요. 예, 이건 진짜 뭐 수사권이 있는 공권력을 께서 조사하지 않는다며야 이 섣불리 추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정말. 예, 네. 특검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과거에 늘 이제 검찰 수사를 야당은 못 믿었잖아요. 예, 지금 야당이 여당할 때나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나 똑같이 그랬지요. 예, 늘 검찰은 뭐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한다 그래가지고 못 믿어서 그런 불신 때문에 그러는 건 이해하지만요. 일단 저는 검찰 수사를 맡겨서 수사 결과를 보고 예. 그게 정미진하고 용납할 수 없으면 그때 와서 특검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박근혜 네. 대통령이 NLL 논란이나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에 있어서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한 발 물러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이제, 저는 그거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예. 근데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들은 여야 간에 아주 격렬하게 정장을 할 때는요. 예. 대통령은 그 정장으로부터 탁 초월해진 위치에서 국정을 열심히 챙기는 모습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예. 대통령의 어떤 권위와 위상,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런데 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은 그런 위치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정으로서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지요. 예. 또 한 네. 정당의 책임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저거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쯤은 뭐 이 초기 단계에서는 모르겠으나 지금쯤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분명히 입장이 밝혀져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말을 안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죠. 예.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평가는 뭐 국정수행 능력이요? 예. 학점 준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글쎄, 근데 지금은 이제 취임한 지 이제 뭐 6개월, 그죠? 예. 6개월도 채 안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정부를 구성하는 데만 2달이 걸려가지고, 이제 뭐 이 정부가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넉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뭐 점수를 줄래야 뭐 줄 게 뭐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평가 기기라는 아직은 말씀이고요.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고, 부문적으로 예. 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던데요. 네. 예. 현 정부, 가장 어려운 경제 문제. 이게 지금 벌써 네. 세수 부족이 10조 원이나 되는데 하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지만 세수 부족은 여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복지 정책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많은데 이 박근혜 네. 정부 정책 기조 그대로 밀고 가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예.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게 세수 결합이 10조점 된다면, 예.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가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국민에게 솔직히 보고를 해야죠. 예.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뭐 국민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꼭 우리 국내적인 무슨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경제 사정이 이래가지고 복지를 제대로 약속한 대로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 국민에게 솔직히 보고를 해야죠. 국민이 그러면 그거를 뭐 납득 안 해줄까요? 예, 그렇군요. 네. 이 안철수 의원과 가까우시니까 좀 여쭤보겠는데. 가깝다는 거는 예, 어폐가 과거에 있죠. 가까우셨죠? 예. 재작년 2년 전에 몇 예, 달 동안 그렇습니까? 가깝게 지낸 일 있죠. 예, 새 정치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새 정치가 시작됐습니까? 아니, 그래도 본인이 지금 원래 주장하고 있는 게 새 정치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근데 아직은 제가 뭐 아직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예.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새 정치가 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예. 또 이미 제가 보기에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뭐 폐해랄까 하는 것은 많은 학자분들에서 이미 다 진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안 의원이 만든 그 연구소 내일인가요? 예. 그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최장집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최장집 교수님만 하더라도 한국 정치의 폐해와 관련해서 책을 몇 권 쓰신 석학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미 진단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도 보면 안 의원은 가끔 말하는 거 보면 아직도 진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최정치라는 게 뭔지 내놓고 빨리 그리 행보를 옮겨가야 되는데
예. 그래야 많은 국민들이나 정치 뜨시는 분들이 그걸 판단해서 같이 할지 말지도 결정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아직은 자꾸 한국 정치를 진단하는 수준의 발언만 하니까 예.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 정치가 구체적으로 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내놓았지 않습니까? 우선 이념 같은 그건 것은 학문적 담론이고요. 예, 그거는. 예. 네. 그 신당 파괴력은 어떨 것으로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파괴력이라는 게 안 의원이 어떤 알맹이를 내놓고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에 달린 거죠. 예. 그냥 새정치라는 그런 추상적인 슬로건만 가지고 새로 만드는 정당이 파괴력을 갖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예. 네. 지금 그 경남 합천의 평화의 집 원장 맡고 계시죠?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합천 비핵 평화대회를 8월 5일 날 연다는데, 예.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잘 그 다음에 한번 듣기로 하고 정말 예, 성공하기를 그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정치계 원로 윤여준 전 장관이었습니다.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7시 41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름치기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종교 헌금 등을 포함해서 이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 된다는 논란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갑근세를 부과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죠. 지난해 겨울엔 박재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개개인이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서 뜨거운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교단체 등 종교계는 종교인도 과세의 대상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강론에서는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 과세를 통해 확보될 세수가 실질적으로는 어느 규모인지에 대한 의견도 많이 엇갈립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종교인의 입장을 듣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정대책위원장이죠. 김진호 세무사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는 요즘 시기를 45년간 풀지 못한 종교인 과세 문제 풀기에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수 부족 등으로 국가 재정이 민감한 시기여서 종교계도 쉽게 이견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진행되는 종교인 과세 관련 이 정책을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 정부의 세수가 부족한 시기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종교인 세금을 거두겠다고 한다면 예. 그동안 그 안 낸 세금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생각이 시기적으로 좀 부담이 종교인으로서 됩니다. 아마도 그 정부도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종교인 세금 문제를 걸어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하고 종교인 과세의 문제로 그동안 많이 논의가 돼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주로 어떤 그 부분이 이 큰 쟁점이 됐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공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세금을 그 납부했을 때에 문제점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 현행 지금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또 종교 간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톨릭에서는 94년부터 16개 교구 중에 12개 교구가 이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불교도 뭐 적정한 과세는 부정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기독교에 계시는 분들은 뭐 납세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해서 교단도 거의 다 이 납세는 찬성하고 있던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이 각권세냐 아니면 기타 소득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고 받는 보수인데 예.
그걸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 않느냐. 예. 차라리 그 특별한 세율을 그 만들더라도 이 소득세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그 개신교 쪽에서도 그 세금을 절대적으로 반대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 또 일부 교회에서도 지금 세금을 많이 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납부하는 형태가 근로소득세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예. 근로소득세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 일반 그 근로자와 함께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직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 노동자로 이렇게 규정해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적용하실 때에 성직자에 대한 그 존엄성도 훼손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 성직자에 대한 신뢰성도 훼손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종교에도 이롭지를 않고 또 종교가 사회에 그 공유하고 이바지하고 기여하는 것에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생각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근로소득세를 하면 근로기준법 같은 이제 그 노동법들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네. 그 점을 염려를 하시는군요. 그런데 현재 시행되는 그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이건 거의 다 이제 그 자율적으로 내는 건데요. 예. 그 앞으로 개신교회가 개교회별로 자율납부를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 종교는 이제 대부분 개별 그 단체 중심으로 예. 모든 운영이 되고 있죠. 개정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각 종교 단체의 총회 같은 데서 세금을 내라 또 납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종교 단체가 사회적인 그 책임과 또 선교적인 전략 면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어떠한 형태로든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선언적 의미라도 말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매우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오늘 기독교나 불교나 또 가톨릭 이런 이제 정말 전통적이고 큰 종교들은 이런 문제를 크게 염려를 안 하지만 이 수많은 종교들을 전부 다 종교인이 범죄에다 넣어서 앞으로 이걸 예컨대 기타 소득으로 한다면 그것도 세무서에서 세무당국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 종교인이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그 염려가 됩니다. 그 종교인 지금 세금 문제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교 단체에 세금을 과세하는 부분이 있고 종교 단체에 속해 있는 그 성직자에 대한 세금 문제가 그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 단체는 지금 원칙적으로 그 공익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하고 또 그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비과세가 되고 대신 이제 그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그 성직자들에 대한 그 생활비나 사례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근로소득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종교인도 지금 이렇게 개신교 또 불교, 천주교 같이 이렇게 제도권 속에 있는 데는 종교인이 그로부터 사례비를 받지만 그 이외에 종교로 분류되고 있는 무속이라든가 기타 종교는 사실적으로 그 종교 활동과 그 종교 그 성직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 비과세를 해야 되느냐 또는 거기에 또 어떻게 과세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상당히 형평성의 논란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또 이 기독교 일각에서 이 개척교회나 소형교회 또 이 개인적인 목회 활동 이런 것은 이 월급 받는 어느 정도 자금 월급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 성직자 등과 또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체 그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글쎄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 20% 미만이 이제 자립을 해서 제대로 그 사례비가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근로소득세가 됐건 어떤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고 예.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미자립 교회다, 미자립 종교단체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 납세 문제가 제도화한다 하더라도 신고만 했을 뿐이지 세수적인 면에서는 납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도 헌금 문제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건데 일반적으로 이 교회에 내는 헌금이나 사찰에 내는 그 불전들 같은 그런 돈들 말입니다. 예. 이건 이미 내는 분이 소득세를 낸 돈이기 때문에 예. 다시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다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그 종교 측에서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또 반대 입장에 있어서는 무슨 소리냐 종교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소득이 아니겠느냐. 예. 물론 이 교회나 이제 사찰에서 소득을 얻는다면 그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런 면에서 헌금에서도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헌금은 지금 현행 그 상속 및 증여세법상에 불특정 다수인이 금전 현금을 이제 헌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고요. 대신 이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종교단체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증여를 했다든지 기증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은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종교단체라고 해도 예외 없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헌금이 이제 그 상식을 좀 넘어서는 그러한 헌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었는데 그런 데는 좀 일부 과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헌금이라고 해도 개신교 같은 경우를 보면 모든 그 현금이 종교 활동에 다 사용이 되고 오히려 교회들이 사회나 또 이런 데 구제 봉사에 사용하다 보면 연말 결산을 하면 오히려 차입들이 있는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김진호 세무사였습니다. 출발사침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